늦은 밤 이란 영공 폐쇄 보도가 피드에 올라오고 펜타곤은 준비 완료, 조종사들은 이미 비행 중이에요. 미국이 이슬람 정권을 곧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가 공격을 취소했어요. 공격도 개입도 없었죠. 이란은 영공을 재개방하고 트럼프는 이슬람 정권이 살인과 처형을 중단했다며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발표합니다. 그게 공식적인 변명이지만 실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트럼프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요청한 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였어요. 그냥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국 영공 진입을 거부했고 카타르의 경우에는 미국이 카타르 영토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용해 공격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란을 두려워했던 나라들이 왜 이제는 중동에서 미국의 개입을 막는 이란의 주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많은 숨겨진 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하지만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저는 미에르 케이샤이고 여기는 JNSTV입니다. 1971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은 공영에 처해 있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며 거의 파산 상태였어요. 여전히 러시아와 냉전 중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영국 제국이 막 이란만을 떠나버려서 세계 주요 석유 공급지가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엄청난 권력 공백이 생겼고 미국인들은 소련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이라는 유럽과 아시아 에너지 흐름을 통제합니다. 러시아가 이를 장악하면 서방에 큰 위협이 됩니다. 누군가는 감독해야 하지만 미국이 10만 명 병력을 파견할 수 없어 쌍기둥 전략을 고안했고 그 결과 이 거래가 성사됐어요. 이건 역할 분담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이란으로 그들이 힘을 맡아요. 워싱턴은 이란의 샤를 세속적이고 야망 있는 지도자로 보고 페르시아 제국 재건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샤에게 첨단 무기인 탱크, 구축함, 그리고 F-14 전투기를 팔았어요. F-14는 당시 가장 정교한 전투기였죠. 미국 외에 이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이란뿐입니다. 그 대가로 샤의 임무는 바다를 순찰하고 해상 운송로를 안전하게 지키며 소련이 어떤 생각도 못하게 막는 것이었어요. 이 쌍기둥 전략의 두 번째 기둥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금원이지만 이란처럼 대규모 군대를 동원할 인구는 없어요. 대신 다른 것이 있죠. 바로 종교적 정당성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를 통해 공산주의 이념에 맞서 싸울 수 있고 그것이 아랍 국가들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은 무한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아랍 세계를 반공산주의로 유지하고 석유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1970년대입니다. 이란 등 대부분 산유국들은 부양할 인구가 많아 청구서 지불을 위해 모든 석유를 최대한 생산하고 있어 융통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적고 많은 석유 매장량으로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땅속에 남겨둘 여유가 있어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집니다. 이란이 미국 협박으로 유가를 올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밸브를 열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남는 석유를 시장에 쏟아부어서 유가를 효과적으로 폭락시킬 수 있어요. 결국 그들이 석유 가격을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우디 국왕은 진취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친구는 아니지만 러시아를 이슬람의 큰 위협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이 자신에게 좋은 동맹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가 직면한 실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1974년에 이들은 이를 공식화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비밀리에 리야드로 날아가 지금은 석유달러 협정으로 알려진 계약을 체결하죠. 단순함에서 나온 천재성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절대적인 군사 안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공병대를 이용해 그 나라들을 현대화하고 군사 기지와 항구, 대학을 건설하며 그들을 사막에서 초강대국으로 변화시키기로 했어요. 기억하세요. 당시 아랍 군주국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보호의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석유 판매를 미국 달러로 가격을 매기고 남는 이익을 다시 미국 재무부에 투자하기로 동의했어요. 브론즈. 그럼 경제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게임의 규칙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석유 가격을 달러로 책정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 결과 미국 경제가 안정되게 돼요. 이건 오늘날까지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달러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 때문이에요. 매 모든 나라는 석유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달러를 보유해야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달러를 보유하게 되면 그 달러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게 돼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술과 보호를 받고 미국의 경제 지배권을 넘겼어요. 그들은 또한 남는 모든 현금을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유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 현금이 정말 많았거든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오니스트로 보이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은 비밀리에 진행됐고 미국은 추적 불가한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제가 좀 앞서간 것 같네요. 미국 경제는 안정됐고 사우디는 강해졌으며 이란 군사력도 커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1979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이었던 이란의 샤가 무너집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전복되는 모습을 두려워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련군이 아니라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끈 종교혁명에 의해 전복된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조금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각한 오산 때문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 워싱턴은 샤에게 점차 실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오만해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석유 가격을 올리며 미국의 조언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터 행정부는 치명적인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반대 세력을 바라보며 어쩌면 이 새로운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을지도 몰라. 샤를 없애는 것이 최악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나게 잘못 판단했고 더 나은 파트너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52명의 미국 외교관을 인질로 잡고 미국을 위대한 사탄이라 선언한 정권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모두가 잘 압니다. 소련의 위협에 대비해 이란에 제공한 모든 기술이 이제 미친 아야톨라에게 넘어갔습니다.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 첨단 기술이 이제 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샤가 몰락하자 워싱턴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은 악몽을 겪게 됐어요. 그들은 단순히 이란이 자국 국민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서방 세계를 위협하는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새 이란 정권이 단순한 정부가 아니라 대의였다는 점입니다. 이미 언급했듯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군주제가 반이슬람적이라 공개 선언하고 이란을 장악해 샤 왕을 축출했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국민들에게 너희 왕들은 부패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미국의 꼭두각시들이 우리처럼 그들을 전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우디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란을 국민에게 전염돼 국경을 위협할 바이러스로 봤어요. 그건 그들이 싫어하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이제 큰 물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페르시아만 지도를 보세요. 이 아래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출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의 약 30%가 매일 이곳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이 걸프만 양쪽을 모두 통제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 문을 그냥 잠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유럽, 일본, 미국의 경제가 하룻밤 사이에 얼어붙을 수 있죠.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가 세운 계획은 매우 냉혹해요. 그건 바로 봉쇄에 관한 거예요. 그들은 이란을 침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란은 너무 크고 산악 지형도 너무 험난했어요. 그래서 대신 그들은 혁명을 철저히 말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란 군대가 생존에 집중하느라 다른 정부 전복할 여력이 없게 해야 했어요.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할 하청업자를 찾는데 바로 옆 나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는 세속적 독재자로 이란의 종교적 광신자들을 증오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냉소적으로 그를 지원해 전쟁을 시작하게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늘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은 정보와 기술, 위성 사진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사담 후세인의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란이 패하길 바랐고 1980, 1988년 8년간 그 전략이 통했습니다. 그 전쟁은 압력 밸브 역할을 하며 이란 혁명을 국경 안에 묶고 석유 흐름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약간 문제가 될 만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현지 독재자들에게 더러운 일을 맡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담 후세인도 그랬죠. 그는 끔찍한 사람이었고 미국이 그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친구로 기억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990년에 미국은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했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들은 용병을 고용하는 것을 멈추고 직접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전환점이었죠. 우리는 중동의 수십만 미군이 주둔하는 모습에 익숙해졌고 대부분은 그저 당연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중동 개입이 석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달러와 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는 단순 군사 동맹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핵심임을 이해해야 해요. 1974년에 체결된 이 거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그 단순함 속에 정말 천재적인 거래였지만 미국의 세계적인 힘에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거죠.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반하고 있어요. 미국이 왕실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이타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수십억 달러를 다시 미국 재무부에 환원하고 투자하는 것에 기반한 거였죠. 이렇게 미국은 큰 적재도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오늘날까지도 달러에 대한 지속적인 세계적 수요를 만들어내고 미국 정부의 부채를 자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 군대를 파견할 때 단순히 유전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갑 속 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우디는 이 보호가 일부 거짓일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019년에 일어난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9월 이른 아침 이란산 드론과 순항 미사일 무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정제 시설을 강타했어요.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의 거의 50%를 몇 분 만에 마비시킨 치명적인 정밀 타격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약속을 기억하며 백악관을 바라보고 미국이 이란에 보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결국 그게 약속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석유 시장을 제공하면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런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반응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그 공격이 유감스럽다고만 했거든요. 그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이지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는 약간 머뭇거렸고 결국 미국의 제대로 된 방역은 없었어요. 그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산이 달라졌죠. 그들은 자신들이 취약하고 경제적 미래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비전 2030, 즉 석유 의존 탈피와 넘 등 미래 도시 건설을 위한 수조 달러 프로젝트는 유리집에 앉아 있는 듯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우디인들은 지금 석유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석유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죠. 시간이 지나 친환경 에너지가 도입되면 각국은 경제를 위해 다른 것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인들은 세계적 관광 기술 허브 구축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미사일이 공항에 쏟아진다면 관광과 기술 산업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할 거예요. 미국이 이란과 싸우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란을 달래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여기서 상황이 다소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앞서 말했듯이 호메이니 집권 시 사우디와 이란은 이념적으로 적대적이었지만 이제 사우디는 이를 깨달았습니다. 잠시만요. 서방 편만 드는 게 꼭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란과 어떤 평화 협정을 중재하는 게 우리에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2023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 회복 협정을 맺었지만 중재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일종의 보험을 든 겁니다. 이란이 중국 석유 판매에 의존하니 베이징을 보증인으로 끌어들인 거죠. 사우디는 이란이 자신들을 공격할 경우 이란 경제에 타격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파트너를 선택했는지입니다. 사우디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그동안은 서방과 미국을 파트너로 삼는 데 집중했었죠. 이제는 중국과 이란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점을 미국인들도 눈치채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란과 맺은 협정은 현재 정권과 맺은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미국이 아야톨라를 공격해 정권이 바뀌면 사우디와 중국 협정은 무효가 됩니다. 사우디인들은 무슬림 지도자들의 몰락은 관심 있지만 이란 국민 해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경제 혼란만 보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우디가 이란의 현상 유지를 가장 강하게 지키는 존재가 됐어요. 사우디가 중국과 카타르의 보호를 요청하면 미국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페트로달러 협상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위안화로 석유를 팔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경제 초강대국 지위는 진짜로 위협받게 돼요. 하지만 당연히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중동의 이념 지도를 보면 사우디는 서방 국가는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과 연합해 왔어요. 두 나라는 모두 반이슬람주의 블록에 속해 중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의미가 컸어요. 이들은 진보적이고 현대화된 독재 국가들로 무슬림 형제단이나 하마스 같은 단체들을 자신들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반대편엔 이란과 카타르가 있었고 이들은 정치적 이슬람을 후원했어요. 카타르는 무슬림 형제단,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했죠.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 혁명 세력을 막기 위해 친한정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주 전부터 구조가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놓친 헤드라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줬어요. 2023년부터 그 조짐을 느낄 수 있었죠. 사우디는 예전 친구였던 아랍에미리트와 적대해지고 카타르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가요? 실제로 사우디가 지원하는 세력이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과 남부 예멘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의 신호였어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같은 외국 자본과 지역적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치열한 경제적 라이벌이 되었어요.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가 자신들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중동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자신들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끊을 때라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건 아랍에미리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서구적인 사고방식도 버리고 있어요. 근데 중국과 카타르 등 자금 지원 가능한 나라들과 가까워지며 2030 프로젝트 실패 시를 대비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문제 있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더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금융개혁 속도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것을 제공할 새로운 친구를 찾고 있고 여기서 카타르가 등장합니다. 카타르는 이란과 대형 가스전을 공유해 지리적으로 항상 실질적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멀어져 카타르 쪽으로 방향을 틀며 사실상 돈으로 안전을 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 이란과 협력하는 이유는 이념이 아니라 카타르가 이란과 중재해 왕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국에 훨씬 더 걱정되는 일입니다. 사우디와 카타르의 변화가 미국이 이란 공격을 망설인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 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중동 지정학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미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안보 우산에서 벗어나 예전 적들과 지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어요. 사우디가 이란과 협상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었죠.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끔찍해도요. 이것이 그들이 이 일에 흥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예요. 한때의 이념적 적이 몰락하는 것조차도요. 재정이 공격받을 때는 이념이 방해가 돼요. 언제나 그렇듯이 언론은 부주의해서 이야기의 일부만 전해주고 더 큰 그림은 연결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미국이 이란에 개입해야 한다는 기사를 많이 봤겠지만 저희는 그 이야기가 일부만 다뤄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페트로달러를 들어보셨나요? 왜 우리는 주요 결정 요인 대신 인물 정치에만 집중할까요?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왜 제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아직 설명 안 했죠. 걱정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한 헤드라인을 넘어서 봐야 하거든요. 언론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이 체결될지 말지에만 집중하고 있지만요. 중요한 일들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고 공식적 관계 정상화는 교착 상태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란을 달래면서 이스라엘과도 친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몇 년 전 이 지역에서 외교나 서명 문서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영향력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여야 해요. 이것이 현재 전략이 작동하는 지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영향력이 있지만 여전히 큰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경제도 석유 수출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석유는 두 개의 위험한 병목 지점 사이에 갇혀 있어요.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 있는 또 다른 해협이죠. 두 곳 모두 이란이나 대리 세력이 통제합니다. 전쟁으로 해협이 봉쇄되면 사우디 경제는 멈춥니다. 중국도 해결할 수 없고 카타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맞추셨네요. 지난 2년 동안 비공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이스라엘은 사우디 송유관 네트워크를 이스라엘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어요. 이스라엘은 유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인프라는 이란 해군을 완전히 우회하는 안전한 경로를 만들어서 사우디의 석유와 인공지능, 데이터를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직접 보낼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은 새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사우디는 정치적 보호를 위해 중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경제 생명줄은 이스라엘을 거쳐 서방으로 연결됩니다. 중동의 안정성은 따뜻한 감정이나 정상회담이 아닌 냉정한 필요성에 의해 구축됩니다. 사우디가 우리를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우리를 필요로 하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사우디 왕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핵심 자산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의 천재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우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가 탄약 지원이나 유엔 거부권만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군사 지원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미래가 중동에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선이 아닌 꼭 필요한 친구로 인식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인프라 전략이 여러 전쟁 중에 계획되고 추진된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IDF가 가자와 레바논에서 싸우는 사이 전략가들은 향후 50년 경제적 우위를 위한 기반을 다졌어요. 정말 천재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트럼프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친하게 지내는 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반서방적으로 변한다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첨단 무기가 이런 이들에게 보내진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란의 경우처럼 이것도 일종의 도박이에요. 안타깝게도 미국인들에게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죠. 하지만 조용히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서방과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장기적인 안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을 보세요. 왜 갑자기 베네수엘라 석유를 찾으려고 결정했을까요? 워싱턴도 더 이상 셰이크가 통치하는 걸프 동맹국들에 의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시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죠. 우리는 호의를 구하려고 싸워서는 안 되고 동맹을 구걸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잠재적 적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지렛대를 설정해야 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셰케라도 아주 잘 나가고 있고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좋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제 생각엔 그게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라케이입니다. 또 뵙겠습니다.